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지속 성장하는 병원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의료업계에 들어온 게 약 8년,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치과의사 출신의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던 저의 학교 선배께서 본인의 병원에 투자를 해주지 않겠니? 라는 그 질문에서 제가 이 의료업에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또는 위생사도 아니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개인 빚 22억 원을 진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근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돈이라는 거를 처음 벌어봤는데 제가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가 200억이라는 큰 돈에 매각이 됐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는 아니었는데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걸 처음 벌어봤고요. 그때 번 돈으로 22억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시작한 회사들이 오지큐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행사를 개최한 닥프렌즈였습니다. 이 돈을 벌고 빚을 갚으니까 이제 남은 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벌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 선배께서 본인 병원에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갔죠. 제가 10억 원을 투자를 하면 그러면 저는 뭘 받게 되는 겁니까 선배님? 이라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자네가 10억 원을 이렇게 우리 병원에 넣으면 8개 병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8개 병원에 넣으면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의 10%를 자네에게 줄게 라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당시 저는 비의료인이 병원에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의료법이 위반되는지는 몰랐고 또는 비의료인이 병원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제안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받아본 재무제표의 내용은 처참했습니다. 왜냐? 이게 재무제표에 정상적으로 기록돼야 될 많은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 차원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병원 내 경영적 관점에서 정리돼야 될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즉 이 8개 병원에서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 선배께서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병원을 들어가려면 이쪽에서 뭔가 비전을 갖고 일을 해오려면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당시 예측과 박인출 원장님을 우뚝대고 연락을 드리고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배웠는데 정말 많은 것을 그 박인출 원장님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운세정 피부과의 안건영 원장님도 찾아가서 어떻게 병원이란 경영의 본질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이제 의료업이었습니다. 지금 약 8년, 이제 9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의료의 환경은 평생 20년 동안 IT와 모바일을 기업을 해온 저로서 많이 생경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라는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탁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돼 있구나. 즉 자기 역량을 이 조직에서 많이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조직이구나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몇 명의 개인 플레이에서 병원이라는 게 성장을 하고 있고 몇 명의 개인 플레이는 특히 원장 및 실장 몇 명의 개인 플레이는 이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팀워크가 우리가 회식 자리 가서 같이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팀워크가 아니라 일의 관점에서 내 역량이 1이 되고 저 사람의 역량이 1이 돼서 그게 2와 3, 10이 변해가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과연 변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실험이 이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를 마주할 때 우리 병원이 갖고 있는 실체를 어느 정도까지 잠재 환자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찾았던 게 뭐였냐면,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병원 경영을 한번 대행해 주실래요? 나는 진료만 잘할게요. 당신이 경영을 좀 신경 써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고, 그러면 6개월만 해볼게요. 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들어가서 보니 처음에는 뭐가 중요한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했더니 병원의 신환의 차트나 환자의 명부나 뭐 이런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글쎄요, 뭐 저희 병원의 환자 명부나 지금 저희 관리하고 있는 이런 거 말고 중요한 게 뭘까요?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찾을게요 라고 찾아다니기 시작해서 처음 찾은 게 뭐였냐면, 외장 하드, 테라바이트급에 들어있던 외장 하드의 이미지, 동영상, 수많은 상담 자료, 이거였습니다. 원장님, 이게 왜 인터넷에 안 있고 이게 왜 외장 하드의 원장님만 보고 계시죠? 다른 동료 의사분이나 다른 동료 직원들은 이걸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저만 보관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 들어있던 그 자료가 무려 10테라바이트 가까이 됐는데요. 사진 장수로는 약 10만 장 정도 됐습니다. 이게 재산일 수 있겠구나.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 스텝 위생사분 2분을 지원받고, 제가 IT 기업을 할 때 저를 도와줬던 동료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IT 하는 친구들이었고 이 2분은 치과 위생사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명이 프로젝트 팀을 만들고 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그 10만 장의 이미지에다가 제목 달기, 그 다음에 한 줄의 증내 달기였습니다. 뭘 위한 것이냐면 검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검색을 쉽게 그 임상 사진을 찾아내고, 이거를 내부 구성원만이 아니라 다른 잠재 환자들에게도 보여줄 용도로 DB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0만 장을 언제 하니?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속도가 쭉 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장을 다 끝냈습니다. 왜?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10,000장쯤 하다 보니까 이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것들이 있었고, 증례나 설명들도 공통적인 표준값 템플릿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클릭하면 증례가 바로 들어가게 저희가 추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PC 파일 제목에 단 게 아니었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초에 들어가야 될 문구 항목들을 정리해두고 클릭하면 바로 증례 설명으로 들어가게 해둔 거였죠. 그렇게 하니까 10만 장을 정말 금방 끝냈습니다. 한 2개월 반 남짓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것을 웹사이트에 다 올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병원 웹사이트가 제일 중요해라는 생각을 올렸죠. 이 병원은 보시다시피 2009년에 웹사이트에 잠재 환자가 들어오는 비율이 주간 단위로 1000명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일주일에 7,000명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사이트가 됐습니다. 광고 없이요. 돈 주고 키워드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나 이런 거, 오늘 여러분 자료 보고 계시지만 그런 광고 돈 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쌓여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였냐면, 이렇게 지금 한 15만 장, 상담 건수 4만 건, 이미지 10만 건, 동영상 또 몇천 건 이렇게 있는 거를 웹사이트에서는 보여주지 말고 한번 다음이나 네이버랑 검색 제휴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 다음 지금은 카카오죠. 카카오에 일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봤냐면, 우리가 임상 자료와 설명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랑 검색 연동 제휴할 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좋죠 라고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DB
인덱싱, 색인화한다 그러거든요. 색인화를 한 다음에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뭐가 다르냐? 여러분 병원 웹사이트에서 긁어가는 것과 계약을 맺은 거는 뭐가 다르냐? 해당 키워드, 예를 들면 임플란트, 무슨 라미네이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었을 때 카카오 다음에서 검색 첫 페이지 상단에 먼저 뜹니다. 계약을 한 회사가 페이지 먼저 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블로그 광고 대행사들이 우리 첫 페이지에 띄워줄게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자료만 많이 쌓아도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었죠. 그러더니 정말 성장이 놀라웠는데요. 보시면 일주일에 16,000명, 그리고 일주일에 3만 명, 한 달에 14만 명이 들어오는 병원 사이트가 됐습니다. 즉 잠재 환자들이 해당의 키워드를 찾아서 14만 명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상담 건수가 일주일에 남겨진 게시물 자체가 일주일에 평균 한 700에서 1000건 정도가 남았습니다. 일주일에 상담 게시물이 병원 웹사이트에 700에서 1000건 정도가 남으면 물론 저희가 광고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 동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냐면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돈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 병원은 굉장히 무슨 밖에서는 매출이 많다라고 알려진 오해된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연 매출 10억 원도 안 됐던 병원이었어요. 밖에서만 많이 알려지고 부풀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 병원이 2009년에 29억, 2010년에 44억, 당시에 매출 총이익이 44억 매출에 29억이 나왔습니다. 당시 의사는 1.5명이었습니다. 알바 뛰는 의사분 1분, 그 다음에 메인 의사분 1분, 치과 위생사와 스텝, 데스크 포함 12분, 그리고 제가 IT 업계에서 들어간 친구 3명, 그리고 주말 근무는 토일 근무는 하지 않았고 아침 9시 출근해서 정말 5시 딱 되면 청소하기 시작했던 병원이었습니다. 물론 치료에 집중했던 항목 자체가 달랐습니다. 객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 보험수가로는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네. 44억 매출이 29억이 남으니까, 물론 저건 매출 총이익입니다만, 영업이익으로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튼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손익 그런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는 당시 한 2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44억을 매출을 받아내서 21억 정도가 영업을 통한 이익으로 남는 병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남는 거죠. 물론 저기 갖고 있는 재무제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제표입니다. 즉 저는 돈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다른 매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현금 매출이나 등등등 신고한 봤었을 때 더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됐을 것으로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17명 남짓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치인가? 우리 참 좋은 치과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김진호 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있어요. 나는 치과 의사 한 명이 1년 최대치 매출액이 25억으로 본다. 그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치과 의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스텝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25억인가 했더니 본인이 그 정도 그 당시에 하셨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만났네요. 근데 이제 본인을 도와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많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치과 의사 한 명이 이 정도의 스텝으로 하루 1억도 가능하겠는걸? 환자만 대기해 준다면. 한국, 중국에서 우리가 포커싱하는 진료 영역 환자만 대기해 준다면 하루 1억 매출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제 당시의 상상력의 범주는 어디까지였냐면 의사분들 한 3분, 그리고 스태프분들 한 20분, 25분, 그리고 IT 쪽 하는 사람들 한 4-5명, 총 한 30명 남짓의 구성원에 연간 한 300억에서 400억은 가능하겠고 영업이익적으로 보면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남길 수 있는 병원이 되겠구나. 돈으로만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확장이 실제로 그러했죠. 중요한 것은 이랬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의사 또는 위생사 또는 간호사 또는 조무사,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로만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그 시작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구성원들이 이 팀에 들어가 줌으로써 기존에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던, 즉 놓아두었던 가치에서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작은 사례였습니다. 병원 구성원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자기의 시각들을 살려줄 수 있을 때,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저걸 끄집어낼 수 있다면 병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케이스를 제가 총 11개 병원 경영 대행을 하고 9개의 병원 경영을 매출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2개는 실패했습니다만 함으로써 파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왜 병원이 지속적으로 규모 있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중소기업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기업에서 회사의 사이즈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매출적으로는 평균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기업을 탈피한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100억에서 2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약 20% 정도의 순이익을 냈을 때 코스닥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작은 기업으로 분류를 양적으로는 분류한다 이거죠. 병원은 왜 이런 사례가 빠르게 안 나올까? 그것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역량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역량들이 하나의 점점점점으로 엮여서 팀워크로 바뀌지 않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냈던 과정이 무엇을 찾기 시작했냐면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점처럼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병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지속 성장 위한 병원의 경영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10명 중에 9명은 우리 우성이와 우리 호영이의 생각은 많이 깨어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의 생각 기준으로 대부분의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면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저 두 분은 정말 많이 깨인 분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의사분들의 생각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직 경영이라는 관점에 고민을 덜 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병원은 마케팅 안 해요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병원도 많습니다. 마케팅을 안 해요가 자부심 있는 일일까요? 자, 아마도 그분은 마케팅을 세일즈와 동일시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소나타의 세일즈맨이라고 하면 자동차 소나타를 팔 때 이쪽 매장에 있는 세일즈맨과 이쪽 매장에 있는 세일즈맨이 다른 상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상품을 팔죠. 그럼 상품이 같다면 뭘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까요? 똑같은 상품을 갖고 파는 사람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가격에서 나옵니다. 상품이 같기 때문에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 사러 가면 세일즈맨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는 수당이 70만 원인데 내 수당에서 40만 원 빼줄게요. 썬팅 더 해주고 골프백 가방 주고 뭐 해줄게요. 이게 판매의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일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병원의 전략이 이벤트에 가격 할인 이벤트에 몰입돼 있다면 사실상 여러분은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은 뭐냐? 마케팅을 한다는 의미는 그걸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병원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사람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의 치료는 왜 다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제공하는 치료의 내용은 1, 2, 3의 관점에서 다른 병원의 1, 2, 3과 달라요 라는 것을 매우 자신감 있게 설득력 있게 환자에게 설명해낼 수 있을 때, 치료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마찬가지요. 그럴 때 우리는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마케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판매사원이라고 불러야 되죠. 여러분은 의료인으로서 판매사원일까요? 마케터일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판매사원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실장, 상담실장,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판매사원 관점에서 병원의 상품을
팔고 파는 관점에서 임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나 스트래티지 이런 전략을 얘기할 때 흔히들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뭐 누가 경쟁 병원이냐 또는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 이걸 결국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우리 구성원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데 비해서 뭐가 다르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을 때가 우리 병원이 마케팅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 경쟁력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어떤 방면으로 가게 되냐면 세일즈하는 사람으로 조직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아마 단순 세일즈를 하고 싶지는 않겠죠. 왜? 우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소나타와 그랜저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여기 컨셉을 하나 가지고요. 제가 팀워크 얘기했고 두 번째 마케팅이라는 관점 얘기했습니다. 저의 주제를 갖고 가기 위해서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공감할 키워드가 모바일에서 정보 공유의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눌게요. 예전에는 송호영 선배가 병원에서 실수 한번 하는 것이 밖으로 확산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 환자 컴플레인 하나 받고 끝났습니다. 또는 그 컴플레인 환자의 몇 명이 퍼지는 것 외에는 끝났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도입되면서부터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했고 우리 손에 휴대폰이 들어온 스마트폰이 들어온 6년 전부터는 이 속도가 적어도 아마 100배, 100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다 사례지 않습니까? 남양유업 사례 여러분 드시나요? 남양유업을 매출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남양유업이 다시 뭐 백미당 이런 다른 브랜드로 아이스크림 판매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포스코에서 라면 먹겠다고 그 포스코 상무가 그 대한항공에서 했던 사례들 아실 거고 뭐 이런 대한항공 자녀도 알 거고 또는 청와대 윤 대변인의 미국 가서 성폭행, 성희롱 이런 행실도 알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옛날이었으면 퍼졌을까요? 안 퍼졌습니다. 우리 손에 전달 매체와 공유 매체가 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손에도 피처폰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안 퍼졌을까요? 우리 손에만 피처폰이 있었지, 즉 나를 위한 피처폰이었지 남과 공유하기 위한 그때의 서비스는 기억해 보시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손에 저작 도구가 있고 내 손에 저작 도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남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이 널렸습니다.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무슨 뭐 인스타그램 등등등 널렸죠. 이 현상을 한번 우리가 공감을 하고 갈게요. 아, 완전히 내가 뭔가 행위를 했었을 때 완전히 퍼지는 상황이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소셜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김우성 원장님이 소셜 인플루언서인가 아닌가, 즉 내가 하는 어떤 포스팅 행위가 신철호가 올리면 좋아요가 100건밖에 안 달리는데 김우성 원장님이 올리면 좋아요가 1000건에 공유가 50건에 달리게 하는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 우리가 소셜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네이버 시대의 탑블로거처럼 그렇게 몇 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신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1인 매체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결됐다는 것은 즉 우리 관점에서는 환자들의 개개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는 행위가 이 사람에게만 퍼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퍼진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재진이나 소개 환자의 개념 자체가 몇몇 사람에게 정도 퍼지는 게 아니라 그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하고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컨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뭐냐? 예전에는 병원을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마케팅 팀이라는 것을 따로 뒀습니다. 경영지원팀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뒀습니다. 왜? 그들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우리 병원에 무슨 광고물 만드는 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광고 대행하는 거나 등 이런 것들을 챙기거나 돈 챙기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마케팅 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한번 컨셉을 다시 하시죠. 아까 제가 세일즈맨과 마케터 이 컨셉을 다시 되돌리시면 우리 병원이 어떤 점에서 차별화돼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메일 던지고 있느냐? 병원에서 환자가 우리 병원의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스크에서부터 환자가 치료받고 나갈 때까지 그들과 말과 또는 스킨십으로 대하고 있는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사실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일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비스의 본질이 뭔지, 우리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 마케터는 누구냐? 주 마케터는 누구냐? 현장에서 환자와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즉 거의 대부분이 진료를 직접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마케터이죠. 그러면 제2마케터가 누구냐? 경영지원본부입니다. 그럼 바뀌어야죠. 많은 병원들이 경영지원본부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체계로 조직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뭘 도와줘라고 지시하는 체계로 사실은 조직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즉 이들이 서포터이고, 말 그대로 경영지원이라는 게 매니지먼트 스포트잖아요. 이들이 서포터이고 이들이 주라는 거죠. 이들이 지시를 하고 이들이 도와주는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송호영 원장님은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죠. 이제는 시가총액이 500조로 올라왔더라고요. 500조 원의 시가총액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월마트의 2배를 뛰어넘었더라고요. 월마트라는 회사가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았고, 월마트의 그 창업자들이 미국 상위 부유 리스트에 쭉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시가총액 500조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영 제5원칙에 보면 모든 사원이 콜센터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누구나 아마존의 정규 직원들은 이틀씩 콜센터 직원 교육을 받는다. 베조스도 예외가 아니다. 500조의 시가총액을 가진 CEO가 콜센터에서 1년에 이틀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보통의 상상으로 합리적으로 볼까요? 지금 우리 삼성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들어가 계십니다만, 만약에 그분이 나와 있을 때 삼성의 부회장실이 있지 않고 콜센터에 가셔서 이틀 한번 일하시죠라고 했었을 때 그분이 잘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하면 아닐 겁니다. 그럼 이 회사는 왜 그럴까요? 왜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CEO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케터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마케터라면 당연히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과 공감했던 사람의 케이스를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우리 의료계에서도 책을 많이 읽었던 딜리버링 해피니스의 저자 토니 쉐입니다. 앞선 그 제프 베조스에게 자기 회사를 1.5조 원에 매각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앉아있는 책상 보이시나요? 이 실제 자기 책상인데 자기 방 자체가 따로 없죠. 실제 주커버그 페이스북 사무실을 여러분이 실리콘밸리 혹시 가보시면 주커버그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 토니 쉐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자기 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사원 옆에서 책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책상이 왜 따로 존재하는, 자기 방을 두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자기 동료, 자기에게 오는 고객들과 끊임없이 벽을 세우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역시 모든 사원이 콜센터에서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는 신발 파는 회사예요. 신발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콜센터 운영 원칙 중에 제1 원칙이 뭐냐면 7시간이건 10시간이건 통화를 해서라도 그 고객을 당신이 만족시키면 당신은 우수사원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콜센터 같은 경우는 원진성형외과는 콜센터 직원이 꽤 많대죠. 여기는 그런 보통의 콜센터는 하루에 72명의 아웃바운딩 콜을 내세우는 것을 기본 KPI로 보통 내세웁니다. 즉 우리가 영업 콜을 우리가 전화번호로 상담을 요청해 왔거나 또는 게시판에 남겨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72콜을 날려야 오늘 당신의 일을 다 했습니다라는
기계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한국의 콜센터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 토니 씨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시각으로 열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72콜 이런 건 애초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루에 한 콜을 해도 좋아. 근데 당신과 통화한 사람은 결국 만족시키고 전화를 끊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이 회사의 KPI입니다. 다른 회사 한번 더 볼게요. 우리 컨셉과 많이 비슷합니다. 같은 고객을 한 번 더 모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다. 그럼 우리 병원과 많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재진 환자, 소개 환자, 우리 여기에 많이 몰입하잖아요. 신암보다 훨씬 더 낫죠.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의 시간이 우리 시간보다 귀중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화벨이 울리면 직접 받겠다는 것을 그 해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뭐냐? 전화가 왔었을 때, 고객이 전화 왔을 때 콜센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매뉴얼만 보고 답을 해주는 콜센터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직접 받아서 당신의 의문을 처리할게요. 누구보다 저 제품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네, 저렇게 했더니 고객 문제 해결률이 90% 증가합니다. 그럼 왜 그전에는 안 됐을까요? 보통 여러분 콜센터에서 카드사에 전화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물어보면 담당자가 누구니 다른 부서로 넘길게요. 또 설명을 했는데 담당자가 누구니 다른 부서로 넘길게요. 이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첫 통화에서 90%를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고객을 한 번 더 재진 환자로 모시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는 해결점을 찾아내고 있는 사례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랩업을 하겠습니다. 자, 팀워크라는 것, 팀의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끌어내서 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때 병원이 지속 성장하더라. 한두 명의 개인 플레이로는 일시적으로 매출 1, 20억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 왜? 그 한두 명이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증명돼 있다. 두 번째, 마케터와 세일즈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고,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한 것, 현장에서 마주한다는 것, 현장에서 제1 마케터가 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모바일에서 정보 공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병원의 사이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송호영 원장님, 지금 춘천인치과는 이 세 개 사이즈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네, 네, 다라면. 아, 가운데 정도인가요? 또 여쭤볼게요. 원장님, 우리 하이치과는 사이즈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 세 가지가 다라면. 요거요. 하나 더 보시죠. 아까 어디에 해당될까요? 요 사이. 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 시각이 우리 병원의 사이즈를 평가할 때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거 볼게요. 여러분이 방금 판단할 때 기준은 아마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병원의 매출액이 여러분 머리에 스쳤을 거예요. 영업이익이나 다른 병원에 비해서 직원 수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 스쳐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퀄리티적인 측면이 혹시 여러분 병원 사이즈에 혹시 평가 요소에 들어갔을까요? 방금 그 순간에. 예를 들면 우리 병원의 핵심 가치가 뭐고, 내가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사명감을,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고, 우리 병원이 1년 차에 들어와서 5년 차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성장 속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그런 기준들이 혹시 들어가 있을까요? 또는 환자들이 내려주는, 또는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 동료들이 내려주는 우리 병원에 대한 평판 점수가 혹시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마 안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네. 우리 보통 사이즈를 말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US 뉴스 10 베스트 하스피털 보면 존스 홉킨스나 매사추세츠나 메이오 클리닉 이런 데들이 사이즈가 큰 데이긴 합니다. 근데 이 US 뉴스의 평가 항목들을 보면요, 주 항목이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의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를 평가해낼 때 주 평가 항목이 이렇다는 거죠.
주평가 항목이 저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지금 원장 한 명에 스텝 4명 있는 병원일지라도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큰 병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저기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여기에 끄집어내서 원장님 또는 스텝 여러분 병원의 핵심 가치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당당하게 한두 줄로 정리할 분이 여기에 지금 몇 분이나 될까요? 또는 여러분이 병원에 선생님 여기 책상이 있어요. 끄집어내면 책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일할 때 나의 의료인으로서 내가 위생사나 조무사나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은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진짜 마음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우리 병원에 들어오면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되면 어느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자신감 있게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병원은 몇 개나 될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 병원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작지만 우리 병원은 큰 병원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여기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병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속 성장하는 병원과 큰 병원이 왜 맞물려 있느냐? 대부분 한 조직이 커지려면 그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합으로 이루어져야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아까 신규 채용을 하다 보면 누군가 같이 동반자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마치 수영장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허우적대다가 그대로 나조차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할 겁니다. 보통 조직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8대2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도 동작합니다. 20%의 맹렬히 달려가는 사람들과 지금 여러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원장님의 강요에 의해서 오지 않았다면 또는 누군가의 강요에서 오지 않았다면 이날 이 자리에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허우적대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더 알아가고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한 명 20%가 아니라 30%, 40% 늘어날수록 병원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 발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수많은 병원들의 케이스를 쭉 정리하다 보면 결국은 맞닿는 건 이렇습니다. 그 병원이 발전을 왜 안 하냐? 이 병원이 발전이 왜 안 되고 있냐?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제1 문제가 원장에게 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 원장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이기 때문에. 특히 30명에서 50명 미만의 조직을 갖고 있는 병원이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한 90% 이상의 요인이 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만이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원인이 약 90%가 있습니다. 왜? 제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의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말과 맥락이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임직원과 스테이크홀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저는 사실 직원이라는 그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라는 단어에서 임원, 직원, 저기 적어져 있죠. 임원, 직원이라는 단어에서 상사, 부하라는 것이 이미 개념 정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저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는 고용자, 당신은 피고용인 이런 것들이 이미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ployer, employee라는 단어를 요즘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olleague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 아까 teammate 이런 단어들이 그런 단어의 일종입니다. 네, 단어 자체에 높낮이를 넣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병원 발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대표 원장의 상상력과 그의 의사결정의 범주가 나눠질 때
성장 가능한 첫 번째 기반이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누구도, 제 자신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누구도 여러분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하고는 이 내용조차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자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자리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경험해서 고민한 것을 먼저 여러분과 그냥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토론했듯이 여러분도 저희에게 뭔가를 공유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갖고 있겠죠. 그러면 대표원장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대표원장의 변화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원장이 바로 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비록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배워갈게요. 나는 당신에게 일정 권한을 나눌게요. 라는 시각에서 지속적 성장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직원 다음에 제가 스테이크홀더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이 스테이크홀더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의 주인, 주식을 살 때 회사의 주주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쉐어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007년 정도부터 나스닥이라는 그 미국의 상장 시장에서 회사를 평가할 때 뭐가 들어갔냐면 요소 중에, 그 상장 통과 요소 중에 거버넌스 지표가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라는 지표를 점수로 빼서 이 회사를 나스닥에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한 거죠. 그럼 거버넌스가 뭐냐? 병원의 거버넌스가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식으로 나는 1, 원장님은 15, 누구는 13 이런 식으로 나눠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표화해서 실제 나스닥에 통과하느냐 아니냐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나스닥에 상장할 만한 자질이 없더라라는 것을 이미 그 어마어마한 자본시장에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주주들을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주인을 쉐어홀더라고 하지 않고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경만실장님은 스테이크홀더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아까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나는 이 병원의 오너는 아니지만 나는 어떤 경영적 시각에서 일한다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 사람은 스테이크홀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만 실장님이 병원 안에서 일정 %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표 원장에게 부여받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를 스테이크홀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조직이 그렇게 분할될 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기업 성장 사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결국은 전 구성원에게 일정 권한과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지 않으면, 즉 팀원으로서 우리가 참여를 그들을 시키지 않으면 병원이 일시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또 규모 있게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여기 있는 원장님도 알아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은 너무 꼴통이어서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말이 다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 교육으로 변하지 않는다, 원장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른 조직으로 옮기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네. 왜? 내 역량을, 내 결정 권한을 부여받고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그때 돋보이는 사람들이 열에 9은 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을 해보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범주에서, 자기의 지위 하에서 의사결정을 해보는 경험은 놀랍습니다. 왜?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누군가가 믿어줄 때 더 잘하려고 하는 심리가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내가 의사결정할 때 설령 틀릴지라도 내가 그거를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는 과정 자체에서 저는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을 구성원들이 하고 있을 때 병원 전체 합이 1+1,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전 구성원을 참여시켰을 때 많이 병원은 지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주인의식 나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저는 주인의식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고 제가 없다고 규정을 내리냐면 제 자신을 보고 그렇습니다. 제 거가 아닌 자리에 가서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양심적으로 이 내 거가 아니어도 공정하게 뭐 아깝지 않게 하는데도 다른 제 마음을 봅니다. 제 태도가. 네, 휴지 한 장만 뽑아 써라 했는데 제가 2장 굳이 해가지고 제 타올로 손 씻고 닦고 있는 제 자신 모습 보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도 갖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물컵, 종이컵 등등등등 뭐 사소하게는 있지 않습니까? 뭐 큰 것도 그렇고. 주인과 주인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주인의식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주인의식 생기지 않습니다. 일부가 그거를 주인의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또는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속적인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헌신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그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뭘 하면 되냐면 그냥 다 같이 주인이 되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주인이 되면 되잖아요. 어떻게 주인이 되냐고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칼 막스의 사유재산에 대한 고민은 바로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것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사유재산이 갖고 주는 막강한 원동력,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게 주는 것. 우리 이성관계에서도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저 남자가 내 남자다라는 것에 주는 그 막강한 그 사람에게 대한 헌신, 그게 가족 사랑에 대한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주인과 주인의식은 누구는 주인인 자가 있는데 나는 왜 주인의식만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은 심플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들이 주인이 아닌 자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난 수십 년간의 계급사회에서의 맥락이었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제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것은 그냥 그를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과정에 내 권한 범위만큼 참여하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권리의 첫 번째입니다. 보통 이를 통해서 성취를 한다라고 하죠. 왜?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성취했을 때 가장 최대의 성취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한 팔로우를 이랬을 때 성취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내가 아주 일부라도 100개의 의사결정 중에 1이라도 참여해서 내가 의견을 제시한 게 들어가서 그게 뭔가 됐었을 때 나는 최대의 성취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주인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요. 이 조직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었을 때 여러분이 이거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급여를 받는 것을 내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라고 하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노베이션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 조직들의 공통점에 있어서 이 성과의 배분은 단순히 급여를 중심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저의 급여는 제가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는 노동시간 대비한 보상인 것이고 이 회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했었을 때 나의 경제적인 성장도 비례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성과 배분의 원칙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렇습니다. 즉 보통은 예전 기업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현대가가 우리 삼성동에 10조 원의 토지를 샀잖아요. 그렇죠?
20조 원을 땅을 살 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10조 원을 가지고 차라리 현대자동차가 테슬라를 사면, 테슬라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으면, 만약에 샀으면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예요. 테슬라의 주식을 사지 왜 그 땅을 삽니까? 라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사내 인트라넷에서도 말이 많았고 이 업계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일가의 오너의 결정으로 10조 원이라는 돈을 땅이라는 구매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 행위, 결정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들과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회사가 그 땅을 사서 땅을 사지 않고 테슬라를 사서 경제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죠. 지금 테슬라는 이미 제너럴 모터스나 뭐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 사이에. 그럼 이렇게 현대의 10조 투자가 50조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50조로 올랐을 때 현대의 정 회장께서는 돈을 버시겠지만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노동의 현재의 대비의 보상인 급여 외에 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기업 경영자로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자본 구조는 100m 달리기에서 늦게 출발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손해와 그들의 이익을 뺏어먹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자는 그를 뺏어먹고 사는 일종의 사주이죠. 그러한 경제적 동작 원리가 실제 우리 사회에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한 게임, 주인이 되는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도 비례해서 뭔가를 얻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제 첫 경험처럼 의료인이 아닌 제가 병원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소유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경제적 성과를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당연한 권리로. 실제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서 금문교 밑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주변에 그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부자인 줄 알죠.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이제 스티브 정이라는 친구가 예전에 제 직원이었는데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티브 정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마 최소 기본 재산들이 500억 이상은 다 넘을걸요? 그럼 식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500억이 정말 뭘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의 기업 문화 자체가 단순 보상 외에 기업이 성장했었을 때 스탁 옵션이라는 걸 통해서 보상받는 체계가 이미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 비록 그 회사의 창업자나 오너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가치를 나도 배분받기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은 회사의 100% 주인은 아니지만 0.001%라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치가 주어질 때 회사를 선택을 합니다. 의사결정의 과정이 나한테 얼만큼 주어지느냐, 성과의 배분이 나한테 얼마에 주어지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선택합니다. 즉, 그 도시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주인 되지 않을 회사는 애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스타트업 문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절차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랬습니다. 그 실험들을 저는 해가보기 시작했어요. 포스닥, OGQ, 닥프렌즈, 오시아하우스, 뉴스뱅 이런 회사들을 제가 재기한 이후로 설립을 하면서 회사의 설립을 전부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다 지분을 나눠보자. 두 번째는 처음에 같은 창업 멤버가 아니더라도 저와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스톡 옵션을 통해서 부분적인 주인이 되게 차츰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구성원들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있었습니다. 저랑 맞지 않은 사람들, 아까 맞다 안 맞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랑 또는 팀과 맞지 않은, 즉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과 팀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자들은 매우 당당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뭐라고? 헤어집시다. 우리가 다 같이 헌신하고 있는데 당신이 일시적으로 슬럼프이거나 지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슬럼프이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당신이 우리 헌신과 맞지 않다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헤어지고 만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만나되 그 헌신에 대한 배분이 성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바퀴가 돌아가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지큐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 오지큐가 10명 남짓입니다. 창업 멤버는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헤어지는 과정도 있었고요. 불과 며칠 전에 지금 직원 10명 있는 회사가 얼마의 가치로 투자를 받겠다라고 제안을 해왔냐면 352억 원의 가치로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직원 10명 있는 회사가 352억의 밸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또는 중국의 샨다그룹의 와이파이닷컴이라는 회사에서는 1,00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인수 제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자신이 물어보죠. 우리 서비스가, 우리 회사가 1,000억의 밸류가 있는 회사인가 물어보면 사실 돈 1억도 현금을 쥐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잘 실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이 만들어내는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건지는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헌신하는 자들로 자꾸 조직이 변하고 또 껍질을 벗겨내고 또 변하고 그런 사람들로 차 있을 때 그들이 팀워크를 만들어낼 때 돈의 가치나 성취적 가치를 얼마만큼 크게 이뤄낼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여러분들의 능력들을 뽑아낸 것들이 점으로 연결될 때 충분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그 제포스 회사입니다. 재량권을 많이 갖는 직원일수록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게 배운다. 네, 아까 제 설명과 맥락이 같습니다. 원장이 또는 여러분 실장 레벨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의사결정하고 지휘할수록 여러분의 일들은 이렇게 됩니다. 깔때기가 됩니다. 지금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깔때기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의사결정해야 될 요소들을 자꾸 줄수록 내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는 요만큼인데 계속 눌러대니까 빠져나가지 않고 제가 적체 현상을 일으켜내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내리는 제 결정은 반드시 올바를까요? 저는 창업한 지 21년 되는데 제 96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의사결정들을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의사결정들로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저랑 함께 일해주는 신명 의사나 박중걸 팀장이 내린 의사결정이 틀린 것이냐? 그들이 맞을 때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죠. 그들의 레벨에서 제가 조언받아야 될 것들을 얼마만큼 빠르게 습득해서 빠르게 저는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역할로만 남아주면 이 깔때기의 밑구멍이 커지는 겁니다. 흐름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실행이 될수록 조직은 좀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통화 한 건당 정해진 시간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판단은 직원 스스로가 하게 하는 것, 심지어 콜센터 직원이 이 100만 원을 환불해 줄지 말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 그런 룰 자체가 조직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5조 원에 인수한 슈퍼셀이라는 회사의 CEO의 목표입니다. 내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없는 CEO가 되는 것, 물론 저것이 자기가 CEO로서 내려야 될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팀들이 자기 팀장 레벨에서 이사 레벨에서 실장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최대한 배분을 해줄 때 실제 본인은 정말 커다란 아젠다를 갖고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뇌의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CEO가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들의 결정을 하기 시작할수록 그의 시간은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 백화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드스트롬, 한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장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웨스틴 호텔이 명예회장이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에 가서 느꼈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즉 노드스트롬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이용하세요. 규칙은 없습니다. 라는 권한을 줄 때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자기 의사결정의 범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제적 보상과 비례한 맞물려 있는 규칙이 돼 있을 때 사실은 지속적으로 조직이 성장하는 케이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이 되려면, 그런 병원이 되려면 우리가 이해하는 마케팅의 컨셉을 바꿔내자. 마케팅이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즉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의 학습에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한 조직의 과실은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배분할 수 있을 때, 즉 주인의식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병원의 조직 체계와 제도를 만들어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병원에 7년, 10년, 15년, 20년을 함께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나올 때 정말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지속 성장 가능한 조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